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온입니다. 이제 오늘 첫 개강 날인데요. 이제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기초 이론하고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기초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 국악기, 그다음 의식음악, 그다음 정악, 민속악 이렇게 6주간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심화반을 통해서 또 역시나 기초 이론,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국악기, 그리고 정제랑 국악사까지 해서 10주간 이제 완성반을 통해서 좀 심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특강을 활용할 생각인데요. 6월, 7월, 8월 동안 특강을 통해서 악기, 악곡, 악보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면요. 일단 국악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악은 말 그대로 나라의 음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국어는 우리나라의 말, 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듯이 국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음악인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말합니다. 국악에 대한 말을 언제부터 썼냐를 이제 볼 건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음악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역사서를 보면 동이족의 음악을 동이족이라고 하면 중국의 동쪽이니까 우리나라를 말해요. 중국 역사서를 보면 동이족의 음악을 매리주리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서는 그 각 나라의 이름을 따서 이제 고구려가 고려라고 했었죠. 고려악, 백제악 등으로 불렀고요. 이제 그 삼국시대의 그 우리 음악들이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마가쿠, 구다라가쿠, 시라기가쿠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이제 고려악, 백제악, 신라악이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보면요. 신라에서는 중국 음악을 당악이라고 하고 우리 음악을 향악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고려사에 보면 이제 고려에서는 우리 음악을 소각이라고 했고요. 조선의 이제 악학계범에서는 향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의 소각, 악학계범에서 조선의 향악이라고 하는 말은 그 궁중음악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고려랑 조선 때 우리나라 음악을 이제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용어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보시면 뭐 아국지악, 국악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이제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악이 정말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사용됐냐, 국악이란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 썼냐라고 하면 이제 대한제국이에요. 이제 국내부 장례원이라는 곳에 이제 국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국악사장, 국악사 이런 직책이랑 업무 내용에 이제 기재를 하면서 국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공식적인 첫 국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외래 그 개화기가 되면서 서양 음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서양 음악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양악, 국악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국악이란 말을 쓴 거고요. 근데 이제 나라의 음악이라고 하는 건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죠.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나라의 음악이라는 국악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광복 후에 이제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면서 다시 국악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악이 지금과 같이 한국의 전통음악을 가리키는 용어로 다시 사용된 것은 1945년 해방 후의 일이고요. 이후 이제 국악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점차 확산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여러 갈래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명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악. 자, 그러면 이제 국악의 분류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국악의 분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역사상 분류법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분류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음악을 아악, 당악, 향악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민속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분류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용어 정리 차원에서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악, 첫 번째 이제 아악인데요. 아악은 송나라의 재래음악이에요.
이제 송나라라는 중국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썼던 제사 음악입니다. 고려 예종 11년에 이거 정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고려 예종 11년에 그때 이제 중국의 송나라 이때 왕이 휘종이에요. 이 송나라의 휘종이라는 왕이 대성악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성악이 뭐냐면요. 이제 송나라 궁중에서 썼던 제사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제사에 관련된 음악이다 보니까 좀 의식 절차도 있고 그 지켜야 되는 그런 좀 규율 같은 것들이 좀 엄격해요. 그런 음악이고요.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굳이 이제 고려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만 보내준 게 아니고 악기도 막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고지고 이렇게 고려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려에 들어왔고요. 조선에까지 이어져서 이제 고려와 조선 거쳐서 뭐 이런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썼고 이제 연향악에서도 두루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악이 연주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문묘제례악. 뭐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종묘가 있죠. 여기 가시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문묘, 종묘가 있고 그때 쓰는 음악 중에 이제 문묘제례악이 문묘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문묘제례악이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는 악악 중에 유일한 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악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송나라의 궁중에서 사용하던 제례음악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정한 음악이다라는 말인데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을 모두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은 좁은 의미의 송나라의 궁중에서 쓰던 제사음악이라는 이제 좁은 의미의 뜻도 있고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 넓은 의미의 악도 있다. 이렇게 악은 이렇게 대성악이랑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당악을 보면요. 처음에 당악이라는 것은 당나라 음악이에요. 직역하자면 당나라 음악인데 당나라 음악이 언제 들어왔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당연합군 해가지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그때 이제 당나라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당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음악이에요. 당나라 음악. 그러니까 당나라 음악은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당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그때 같이 들어왔던 음악이 당나라 음악 해서 당악입니다. 이때 처음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당나라의 음악뿐 아니라 이 송나라 여기서 봤던 송나라의 연향악과 이제 원나라, 원나라죠.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그런 음악까지 다 통칭하는 말을 이제 당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봤던 아악 있죠? 아악을 제외한 중국의 소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고려 때 와서 이제 송나라의 사악이라는 게 엄청 유행을 하거든요. 이 사악은 이제 언어, 말 이럴 때 사예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고려사라는 이제 책 악지에 이제 보시면 당악이 40여 곡이나 실려 있대요. 그래서 고려에서 엄청 많이 불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향악화라는 거는 좀 우리나라화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당악곡은 보어자, 낙양춘 두 곡이다. 40여 곡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곡만 전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향악은요. 이제 여기서 봤던 좁은 의미의 악과 이 당악을 제외한 모든 음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원래 순수 제례 음악을 말해요.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서부터 전래하는 모든 음악,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전에 서역에서 들어온 음악, 뭐 불교 음악, 고려시대의 소각, 뭐 이런, 그리고 조선 초에 만들어진 음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제 음악이 향악이고요. 여기에 이제 민소각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류법은 요즘에는 좀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악 공부를 하다 보면 악, 당악, 향악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카테고리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 크게는 의식음악, 정악, 민속악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제 창작국악까지 넣어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식음악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일정한 의식 절차를 갖는 의례 등에 쓰이는 음악이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음악, 의식음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제례악 막 붙죠.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사직제례악, 경모궁 제례악 등의 제사에 쓰이는 음악, 그리고 범패, 이건 불교 음악이거든요. 이것도 불교 의식에 쓰이는 음악입니다. 범패. 그리고 무악, 말 그대로 그 무당할 때 그 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속 의식에서 또 쓰는 음악을 의식음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악. 이 정악에서 이 정은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뭐가 바른 음악이었을까요? 궁중의 각종 연향이나 연례에 사용되었거나 풍류방에서 양반이나 지식계층 성비들이 모여 즐기던 음악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막 잔치 같은 거 열 때 왕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악사들이 있죠. 거기서 썼던 음악. 그리고 이제 뭐 풍류를 즐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비들이 막 풍류방에 모여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교양을 쌓는 그런 풍류를 즐긴다 할 때 그 풍류, 음악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정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속악에 비해서 좀 느리고 감정 표현도 절제되어 있고 이제 이런 음악들이 정악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속악. 아마 민속악이 그래도 국악이라고 하면 가장 좀 친숙하게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제 판소리, 민요, 산조, 농악 이런 것들이 이제 민속악인데요. 일단 민속악의 정의를 보시면 민중에 의해서 형성되고 애호되어 온 음악으로 민중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음악이나 직업적인 음악가에 의해서 전승된 고도의 예술음악 중 민중이 향유해온 음악을 일컫는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사실 이런 정의보다는 이제 서민들의 삶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이제 한과 흥을 마음껏 표현한, 그래서 정악은 이제 감정 표현이 절제가 되어 있다면 얘는 마음껏 표현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사도 좀 더 직설적이고 막 농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그런 농음도 막 하고 격렬한 막 농현 표현,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이고요. 민요, 판소리, 산조, 뭐 농악, 뭐 잡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작 국악은 또 말 그대로 창작된 국악이겠죠. 개화기 이후로 이제 서양 음악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식 작곡 기법에 이제 국악을 같이 접목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국악은 예를 들면 싱어송라이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곡가가 따로 없었어요. 내가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거예요. 그래서 작곡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서양식 작곡 기법이 이제 들어오면서 작곡가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제 확실히 국악의 폭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와 작곡가가 분리되지 않았던 전통음악과 달리 작곡의 개념을 도입해서 작곡가가 분명하며 현대적인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러 장르가 발생하여 국악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퓨전 국악이라든지 국악 관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 국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정말 기본적인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서양 음악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듯이 우리 그 국악에도 그 이름이 다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너무 외우기도 좋은데 얘는 이렇게 두 글자씩이에요. 그래서 도도레레 미파파솔라라시시 하면 이제 12개의 음이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도 12개예요. 반음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12율이라는 것은 이제 국악에서 사용하는 그 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12율명이라고 하면 그 음의 이름이다. 이제 이름명자 붙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서양 음악의 12음 체계와 마찬가지로 국악에서 쓰이는 한 옥타브 내에 12개의 음을 12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음을 보면요.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될까요? 네, 외워야 됩니다. 그럼 한자는 안 외워도 될까요? 외워야 됩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 이거에 해당하는 뭐 율명을 이제 한자로 쓰시오 이렇게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한 글자씩만, 앞에 한 글자씩만 외워볼까요? 쓸 공간이. 황종. 황종. 이거 큰 대자예요.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 이렇게 됩니다. 그 글씨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크게 썼는데요. 한번 옆에 적어 보실까요? 한 글자씩.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부역, 응종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귀엽게, 뭐가 귀엽게 생겼나요? 협종이 귀엽게 생겼나요? 아, 일단 오늘 12울명의 그 12개 앞글자만 외우고 가도 성공이다 생각하시고 이거 유빈이 어려워요. 유빈이랑 응종이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또 한자를 많이 안 배워가지고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두 개 붙여서 쓰셔야 돼요. 그거는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시옷같이 사람 인자 같은 거 네. 마지막에. 리을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네네네. 남녀는 조금 쉽죠. 동서남북할 때 그 다음이니까. 무도 이제 없을 목자 쓰시면 되니까. 홍종에서 누르고 하는 거예요. 네.
음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직접 써보는 것도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음 진짜만 쓰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12불명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서양 음악과 차이가 있다면 서양 음악은 그냥 도도레레 이렇게 음이 정해져 있는데 국악은 이 음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황종에 해당하는 음이 도로 시작하는 C로 시작하는 게 있고 E 플랫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C로 시작하는 게 있고 E 플랫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뉘어지냐 이러면 이제 아악이나 당악, 아까 앞서 봤던 아악이나 당악 이렇게 이런 음악은 이제 황종의 음고가 C에 가깝고 향악, 아까 우리 향악도 봤죠? 향악과 같은 거는 이제 이런 E 플랫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종의 음고가 C인 거는 이제 아악, 당악, 그다음에 당악이지만 좀 향악화된 것도 이제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 편성 보시면 당피리, 피리라는 악기는 3개가 있어요. 네. 같은 피리가 다 같은 피리가 아니고 당피리, 향피리, 새피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당피리로 연주하면 황종의 음고가 C가 되고요. 이 향피리로 연주하면 네, E 플랫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새는 이제 얘를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같아요. 음량이 좀 작을 뿐이고 두 개는 이제 같은 거고 이제 얘는 아예 다른 음악. 얘는 중국 당악 이런 거 연주할 때 이제 당피리를 쓰고 그다음에 향피리를 불 때는 이제 우리 향악을 할 때. 왜 피리로 나누냐면요. 다른 악기들은 그냥 악기 하나 가지고 이걸로 당악도 연주하고 이것도 향악도 연주하고 하는데 피리는 아예 악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악기 편성 이런 거 볼 때 뭐 향피리, 당피리가 중심, 향피리가 중심 이렇게 피리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피리는 아예 악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검은고 가야금 이렇게 써져 있는 이유는요. 검은고 가야금은 아악, 당악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향악만 연주해요. 그래서 이제 눈치껏 정확하게 잘 몰라도 악기 편성에 가야금 검은고가 있다 이러면 황종의 음고가 E 플랫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향악이다 이렇게 하면 아 검은고 가야금이 편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눈치껏 네 너무 열심히 외우시기보다는 약간 눈치껏 당피리가 들어가 그러면 음고가 C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악곡은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보어자 낙양춘, 여밀락만, 여밀락령, 해령 정동만곡 이런 거는 이제 황종의 음고가 C고요. 전혀 모르시겠죠 아직. 네, 영산해상, 여밀락, 수제천, 동동, 보어사, 밑도들이, 웃도들이, 천년만세, 가곡 이런 음악들은 황종의 음고가 E 플랫이 됩니다. 그래서 당피리가 중심이 되는 음악은 황종의 음고가 C. 그래서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향악 계통은 플랫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미 플랫, 미, 파, 솔 플랫, 솔, 라 플랫, 라, 시 플랫, 시, 도, 레 플랫, 레 이렇게 굳이 비효율적으로 플랫의 개념을 쓰기 때문에 국악에서는 이제 이 아악, 당악은 샵조를 써도 돼요. 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국악에서는 이렇게 파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악에서는 플랫조를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하나 네 하나의 상식으로 추가하세요. 다음에 청성과 배성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옥타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서양 음악에서는 이렇게 옥타브 표시해 주잖아요. 국악에서도 이 옥타브 표시가 있어요.
이 12율명 자체가 이제 한 옥타브 내에 12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음은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올라가면요, 청성이라고 합니다. 한 옥타브 올라가면, 근데 한 옥타브 더 올리면 두 개 합쳐서 중청성이라고 해요. 중성청. 한 옥타브 이제 하나 내려가면요, 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탁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면 하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 더해서 배탁성이라고도 해요. 배탁성. 이게 배탁성이라고도 하고요. 이 표시가 있어요. 네. 중성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요. 요건 좀 쉬워요. 청성은 이 물 숫자, 삼수변자를 앞에 붙여줍니다. 두 옥타브 올라가면 두 개 붙여요. 아쉽죠? 그 다음에 배성은 이 사람인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 붙이는데 요게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두인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한 번씩 적어봤던 그 12율명에다가 이걸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황이다. 그러면 이제 청성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청황종 이렇게 읽어요. 청황종. 중려면은 점 앞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이제 딱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두 옥타브 올라가면 이렇게 삼수변자를 두 개 붙여서 중청황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내려가면 색깔이 바뀌어. 근데 갑자기 초록색이 됐네요. 네, 이렇게 요거 붙여주시면 되고 하나 더 내려가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배황종, 그리고 얘는 하배황종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배를 붙이고 배를 붙이고 청을 붙이고 중청을 붙이고 해서 이렇게 삼수변 사람인자 이렇게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양률과 음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에서는 또 음양오행, 음양 이런 거, 음양이 좋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음양을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음양이 뭐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남자 여자 들어가고 뭐 숨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12율 중에서 양률과 음녀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될 것 같죠? 네, 아주 쉽습니다. 보시면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손,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 그래서 홀수 1, 3, 5, 7, 9, 11은 양률, 홀수는 양률. 양이 되고 그 다음에 2, 4, 6, 8, 10, 12 짝수는 음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 이렇게 해서 얘는 홀수, 얘는 짝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개니까 융률, 또 6개니까 융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 외우셔도 돼요. 홀짝홀짝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율 사청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율 사청성은 뭐냐면요, 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음양을 중요하게 여겼다 했던 것처럼 이제 좀 자연주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억지로 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는 좀 자연스럽다라고 느낀 게 도도레레미파파솔솔라라시 도레레까지 자연스럽다고 느꼈나 봐요. 그 이상 올라가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는지 음역을 딱 여기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봤던 12율에다가 청성 있죠. 삼수변자 붙이는 하나 옥타브 위에 그걸 4개까지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종부터 응종까지 12개에다가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그래서 청왕종, 청대려, 청태주, 청협종. 그래서 음으로 치면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도샵, 레, 레샵까지 해서 12 더하기 4 해서 총 16개의 음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거기 넘으면 어떻게 되냐? 한 옥타브 내려서. 만약에 이 더 위에 음이 나온다 이러면 한 옥타브 내려서 결국에 이 중성 안에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율 4청성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3분 손익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애예요. 얘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얘는 뭐냐면요. 음률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3분 손익법이라는 거는 3분 손일과 3분 이기를 합친 걸 3분 손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볼게요. 음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3분 손익과 3분 이기를 교대로 하여 12율을 산출해내는 음률 산출 방법이다. 3분 손일은 율간의 길이를 3등분하여 3분의 1을 빼고 나머지 3분의 2의 길이를 취하는 것이고 3분 이길은 율간의 길이를 3등분한 후에 거기에 3분의 1을 더해서 3분의 4의 길이를 취하는 것이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만한 이게 율간이 있어요. 이게 황종의 율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3등분을 나눠요. 3분의 1을 그래서 뺍니다. 얘를 빼버려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했죠? 그러면 얘는 이제 3분의 2가 남았어요. 요러면 음이 완전 오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얘 뺏겼으니까 음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요거 뺏겼죠? 요만큼 남았죠? 요만큼 남았죠? 요거를 또 다시 3분의 1을 해요. 3등분을 해요. 그 다음에 요 3분의 1만큼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더해줬죠? 그러면 이제 3분의 4가 되었죠? 그러면 완전 4도가 내려갑니다. 음이. 율간이 얻었으니까 음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분 손일. 뺏겼으니까, 손해봤으니까 얘는 하나가 좀 생겼죠? 3분의 1이 생겼죠? 그래서 3분 이길, 이득봤다 해서 3분 손일, 3분 이길이 됩니다. 위쪽에 3분 손일에 이제 3분의 2가 남은 거에 3등분을 네. 해서 얘 여기서 한 거에서 여기다 또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죠. 얘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교대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얘 한 번, 얘 한 번, 여기서 또 얘 한 번, 얘 한 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12율이 나온대요. 그게 이제 3분 손익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분 손이라면 완전 5도 높은 음, 3분 이길하면 완전 4도 낮은 음이 산출된다. 12율의 기본 음인 황종의 율간을 3분 손일하면 이제 완전 5도 높은 임종이 나오고 임종의 율간에서 요거 한 거에서 임종의 율간에서 3분 이길하면 완전 4도 낮은 태주가 나온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3분 손익법은 손일과 이기를 반드시 번갈아 적용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황송의 율간 가지고 3분 손이라면 5도 높은 임종이 나오고 여기서 3분 이기라면 4도 낮은 태주가 나오고 요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12율이 나온다. 근데 요거는 그 12율 4청성이 넘어가요.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만큼 남잖아요, 율간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두 배를 올려줘요. 그러면 옥타브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율간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옥타브가 높아서 이제 두 배로 율간의 길이를 늘려서 옥타브를 낮춰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분 손익법을 통해 음률을 산출하면 양률과 음녀가 번갈아 가면서 산출되는데, 양률에서 음녀가 산출되는 것을 하생법, 음녀에서 양률이 산출되는 것을 상생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산출되는 12율의 순서를 보면 각각 8율 간격으로 8도 간격이란 말이에요. 산출되기 때문에 3분 손익법을 격팔상생법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도레레미파파솔 하면 8도고 또 솔솔샵라 이렇게 해서 레 8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8도씩 간다. 그래서 격팔상생법이라고도 한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계란 어떤 음악에 사용된 음들을 한 옥타브 안에 모아 높이 순으로 모아 정리한 것으로, 국악의 음계는 3음 음계나 4음 음계도 있지만 대부분 5음 음계이다. 국악은 거의 대부분 5음 음계예요. 근데 이제 악은 대부분 7음 음계로 되어 있다. 이제 중국의 음악은 좀 7음 음계로 되어 있고 우리 음악은 5음 음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음계는 그냥 스케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유일하게 지금까지 연주하고 있는 문묘제례악 음계에 보면 궁상각치우라고 들어보셨나요? 궁상각치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국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아는 척 하고 싶었던 어르신들이 국악! 궁상각치우! 막 이렇게 하셨던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국의 음계입니다. 그럼 제가 궁상각치우는 중국의 음계입니다. 라고. 궁상각치우는 중국의 음계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앞에 변이 붙어요. 변치, 변궁. 이렇게. 여기 이제 순서가 다를 뿐이고 똑같이 궁상각, 변치, 치, 우, 변궁 이렇게 중국의 음계는 궁상각치우 가지고 이제 쓰고요. 이제 우리의 오음 음계 보면 이렇게 오음 음계가 보시면 얘가 이제 도저 솔라도레미의 오음 음계가 있고 얘는 라도레미솔의 이런 오음 음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도레미솔의 이 오음 음계는 나중에 4음 음계로 4음 음계, 3음 음계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요. 처음에 두 번째 거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빠져서 나중에는 3음 음계로 변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법. 자꾸 넘어가네요. 선법은 이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정한 음계를 형성하는 일정한 음조직으로 평조와 계면조가 있다. 평조와 계면조가 있다. 평조는 2도, 3도, 2도, 22, 2도 2, 3, 2, 2, 3, 2의 간격이고 계면조는 3, 2, 2, 3의 간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거기 적혀있는 보시면 솔라도레미 적혀있고 제가 국악은 플랫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솔라도레미 하려면 이렇게 미파라시도에 플랫 4개 붙이면 솔라도레미 평조가 되고요. 거기 첫 번째 써져 있어요. 네, 거기.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계면조는 3, 2, 2, 3의 라도레미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 6개 붙여서 미솔라 시레 이렇게 해서 이제 계면조, 라도레미솔은 계면조, 솔라도레미는 평조 이렇게 2, 3, 2, 3, 2, 2, 3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악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국악에서만 쓰는 말인데요. 얘는 우리가 앞서 봤던 스케일과 모드, 음계와 선법을 합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조는 어떤 악곡의 중심음의 높이를 또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음 간의 상호관계나 기능을 중요시하는 음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음계 구성음 중 기준음의 높이와 음계의 선법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선율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래서 국악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평조라는 말이, 우리 좀 전에 평조를 봤죠? 평조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낮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조의 음계는 아까 선법은 2, 3, 2를 갖는다라고, 솔라도레미 2, 3, 2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판소리 같은 데서 보면 이제 평조의 음계는 레미솔라도라 그래요. 그리고 평조라는 말은 또 평평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요성이 격렬하지 않다 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국악이 어려운 거예요. 평조라는 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악곡에 어떤 식으로 쓰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자, 이런 악조. 그래서 우리는 국악에서는 악조라는 말을 쓴다. 이거는 선법과 이런 음계를 다 합친 말이다. 플러스 분위기까지 나타낸다. 이렇게. 다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어쩌면 좋을 수도 있고, 지금 공부하는 우리들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악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요. 60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 아학에서 쓰는 조인데요. 12율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궁상각지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12율을 각 5성에 각각 배치돼서 12 곱하기 5 해서 60개의 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60조 이론이고요. 악의 음계는 궁상각, 변치치, 우, 변궁. 아까 우리 봤죠? 맨 첫 번째 거. 칠음 음계 사용하는데 변 들어가 있는 거 빼고 궁상각지우를 5성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변치, 변궁은 변성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변성은 이 아악에서 주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빼고 이제 궁상각지우 12율 곱하기 5 해서 이제 60조가 된다. 이제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5조. 이것도 중국의 조인데요. 궁상각지우 5음으로 구성된 중국의 악조이다. 이제 이 악학계범이라는 것은 조선 최대의 악서예요. 이제 성종 때 나온 악서인데요. 여기 보면 궁상각지우 이 5조가 있는데 우리 음악의 평조는 중국의 5조 중 7조와 같고 계면조는 중국의 5조와 같다고 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궁상각지우는 2, 3, 2, 3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조 보면 2저, 2저, 3이저, 2저, 도까지 가면 3이죠. 2, 3, 2, 3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상각지우일 때 2, 3, 2, 3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상조, 상이죠. 그러면 궁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2, 3, 2, 3. 레 맞죠? 2, 2, 3, 2, 3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각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궁을 찾아서 똑같이 2, 2, 3, 2, 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조를 보면 궁 찾고 2, 2, 3, 2, 3 그 다음 또 궁을 찾아야죠. 2, 2, 3, 2, 3이 돼요. 자, 아까 제가 평조는 뭐라 그랬죠? 2, 3, 2, 2. 2, 3, 2, 2. 계면조는 3, 2, 2, 3. 그래서 이 중국 5조 중 7조는 평조와 같고 중국 5조 중 우조는 계면조와 같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상각지우는 2, 2, 3, 2,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궁조를 궁조, 상조, 각조 이렇게 했을 때 치조와 우조가 우리의 평조와 계면조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또 어려워져요. 악학계범의 7조. 악학계범의 7조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면 악학계범에 일지, 이지, 삼지, 횡지, 우조, 팔조, 막조 이 7가지 조가 나와 있는데요. 이 7조는 대금의 운지법이랑 관련이 있대요. 이 손가락 지자거든요. 일지 할 때 이지가. 그래서 이제 대금 구멍이 6개가 있는데 뭐 손가락 하나 뗐을 때 2개 뗐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금의 운지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지의 음은 협종 고선, 이지는 중려와 유빈, 삼지는 임종, 횡지, 횡이 4번째예요. 횡. 이치과 남녀. 그 다음에는 이제 우조라고 써요. 지라고 안 쓰고 조라고 쓰는데 우조는 무역과 응종, 팔조는 황종, 그 다음에 막조는 대려와 태주가 됩니다. 뭐 이런 음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7조는 이제 높이를 뜻하고요. 악조는 우리가 아까 평조와 계면조 있다 그랬죠? 그래서 7 곱하기 2 해서 총 14개의 조가 있대요. 다음에 이 낮은 조라는 의미의 평조 낚시조는 대연 5개를 궁으로 하고 높은 조라는 의미의 우조는 유연 4개를 궁으로 하는 주법을 말한다. 이게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또 악학계범에 이제 현금조에 나타난 7조를 보면 현에 따른 검은고 조연음을 보면 낚시조는 대연 5개를 궁으로, 우조는 유연 4개를 궁으로 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검은고라는 악기 있잖아요. 검은고는 6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2줄만 손을 짚어서 음을 만들어서 내요. 근데 검은고는 기타처럼 그 짚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괴라고 하는데요. 괴라고 해요. 지더류의 악기예요. 기타처럼 이렇게 짚는 자리가 있어요. 거길 짚으면 음이 나요. 근데 6줄 중에 2줄만 손으로 짚어서 내고 나머지 4줄은 그냥 줄 맞춰놓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긁기만 합니다. 기타도 이렇게 그냥 치기도 하고 코드 잡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2줄 중에 굵은 줄이 있고 얇은 줄이 있어요. 굵은 줄은 대연이라고 해요. 큰 대자 써서 굵다고. 그 줄이 좀 더 음이 낮고요. 그 다음에 유현은 좀 얇아요. 그리고 음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이 음들은 대연 5개에서 하면 소리가 나고요. 요거는 유연 4개에서 하면 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대연이 더 낮잖아요. 주율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얘는 낮다라는 뜻으로 낚시조. 이때 평조의 뜻은 낮다라는 평조가 됩니다. 아까는 2, 3, 2의 평조라면 이때 평조는 낮다라는 의미의 평조가 됩니다. 네.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연 4개. 유연이 대연보다 음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높낮이를 뜻할 때 우조. 우조라고 안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꼼수를 좀 부려요. 우조라고 얘기해요. 우조라고 써여 있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조다, 높다 이렇게 발음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표현할 때 우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거는 대연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낮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유연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높다라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중간에 중복이 되죠. 이 횡지. 그래서 가운데 횡지는 낚시조와 우조에 모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번 시험 문제 B형의 6번 문제였습니다. 횡지를 조율할 때 우조와 낚시조에서 궁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검은고 산형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조는 유연 4개, 낚시조는 대연 5개라고 적는 게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나중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2개로 일단 여기서 지금 7개가 있죠. 이 중에 2개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악학계범의 7조는 평조의 임종궁과 우조의 황종궁 2조로 정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2개만 살아남아요. 뭐가 살아남을 것 같나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쵸?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얘네 있죠? 얘네만 살아남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살아남아요. 양금신보라는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4개만 살아남는데요. 아까 분명히 2개라 그랬는데 2 곱하기 2 해서 4가 됩니다. 아까 이제 삼지랑 8조가 남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평조 계면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 해서 이제 양금신보에는 4조, 4개의 조가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악조까지 오기까지 그 변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 양금신보라는 책에 중대엽이라는 악곡명이 있거든요. 그게 4개의 조로 악보가 실려 있어요. 평조, 평조계면조, 우조평조, 우조계면조 이렇게 4개의 조로 악보가 실려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학계범 아까 좀 전에 봤던 7조 있죠? 그 중에 낚시조에서 임종을 중심으로 하는 삼지와 우조에서 황종을 중심으로 하는 8조가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하셨죠? 아까 제가 2개 살아남는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조를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악곡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2개만 살아남았구나. 근데 평조와 계면조가 있으니까 평조에서 평조계면조, 이제 우조에서 평조계면조 이렇게 해서 평조평조, 평조계면조, 우조평조, 우조계면조 이렇게 4개가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평조계면조 할 때 이 평조는 무슨 말일까요? 낮다. 네, 낮다 할 때 그때 이거의 음은 뭘까요? 임종. 황종 내려 태주 협종 이거 할 때 임종. 아까 페이지 보시면 삼지는 임종. 요거 낚시조 평조에서는 요거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낮다. 그 임종. 이 평조가 되고 그러면 요 평조는 뭐가 될까요? 아까 232의 그 솔라도레미 232 선법을 얘기하는 평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평조도 그러면 임종을 얘기하는 낮다라는 뜻이고요. 요 계면조는 3223의 선법을 얘기하는 계면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조에서도 높다라고 하는 황종을 뜻하는 이제 높낮이를 뜻하는 우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조는 선법 2322.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우조라고 해서 높낮이 황종이라는 뜻이 되고요. 우조에서는 황종만 살아남았으니까 우조라고 하면 이거 황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면조는 3223의 이 선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악학계범 7조 중 낚시조에서 임종을 중심으로 하는 삼지와 우조에서 황종을 중심으로 하는 8조가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위에 이 4개의 조는 높낮이를 뜻하는 평조와 우조 뒤에 선법을 뜻하는 평조와 계면조를 합친 말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평조는 결국에는 임종평조가 되고 얘는 선법이고 얘는 높낮이. 평조계면조는 임종계면조가 되고 우조평조는 황종계면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우조계면조는 황종계면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평조. 이거는 임종을 중심으로 하는 평조. 그래서 보면 2, 3, 2, 2. 그쵸? 그 다음에 평조 계면조는 임종을 중심으로 하는 계면조. 임종이 B플랫이거든요. 도도레레 말고 미플랫미 이렇게 향악 계통을 했을 때 임종은 B플랫이에요. 그래서 계면은 3, 2, 2, 3. 그 다음에 우조평조, 황종을 중심으로 하는 평조, 얘도 2, 3, 2, 2, 3, 2, 2,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정말 망하지 않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죠. 서바이벌. 특히 우리나라에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노래 서바이벌을 그렇게 많이 해도 계속 나와요. 그쵸? 서바이벌에서 약간 인기가 많으려면 요즘에 좀 바뀐 것 같지만 옛날에는 막 고음,
높게 지르고 막 약간 경연용 보컬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걸 좋아하나 봐요. 얘네가 이제 없어집니다. 얘네가 없어져요. 얘나 지금이나 질러야 살아남나 봐요. 얘네 둘만 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얘가 우주평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조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우주 계면주잖아요. 얘를 계면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우조랑 계면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우조는 높다라는 뜻이고 사실상 선법은 평조다. 그리고 계면주는 그냥 계면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다 이제 황종을 중심으로 하는 조만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얘가 높아서. 지금은 2개만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는 또 변질돼요. 이런 변천 과정을 겪습니다. 밑에 2개만 살아남습니다. 우조만 살아남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정학의 악조. 이렇게 보시면 얘는 결국에는 그 악학계범의 7조 있죠? 악학계범의 7조, 아까 일지, 이지, 삼지, 횡지 걔네들 거기서 이제 양금신보에 몇 조가 있었죠? 4조. 그러면 현행 2조가 됩니다. 이렇게 조의 변천사가 있어요. 지금 쓰는 거는 이렇게 2개의 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조, 황종을 중심으로 하는 높다라는 우조의 조 2개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낮다라는 뜻을 가졌던 평조 있죠. 그거는 이제 선법을 뜻하는 말로만 씁니다. 지금 우리가 우조 계면조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말하는 우조는 높다라는 우조가 되고 실제 선법은 평조다. 하지만 우리가 우조라고 부른다. 계면조는 그 계면조가 좀 난 것 같죠? 계면조는 우조 계면조지만 우리가 계면조라고 부르는데 또 얘도 변질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2, 3, 2의 오음계 황태 중임남, 그다음 계면조는 3, 2, 2, 3의 이제 황협 중임무 이렇게 2개가 되는데 유해지라는 악보 보면 이제 황중임 또는 황중임무 이렇게 3음 또는 4음을 쓰는 계면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 3, 2, 2, 3, 2, 2, 3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2가지로 딱 있었는데 한금신보 악보에만 봐도 뚜렷하게 오음이었는데 24년에만 해도 1724년에만 해도 이랬는데 이쯤부터 변화가 나타나더니 유해지는 더 뒤거든요. 확실한 3음음계로 변화되었대요. 곡에서 음대 이거 3개밖에 안 돼.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죠. 그럼 어때요? 너무 단조롭죠? 그래서 임종 계면조를 섞어서 씁니다. 낫다고 탈락시켜놓고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다시 와 이렇게 해서 섞어 씁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 음계라는 게 황종 계면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 협이 빠진 거거든요. 협이라는 음정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를 굳이 개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파샵이거든요. 파샵. 파샵 내기 어려워요. 이 국악에서도 그 뭐 대금이 됐든 피리가 됐든 검고가 됐든 그 운지에서 협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서 파샵을 뺀 것 같은데 협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4도 아래 낮은 이제 임종계면조, 높은 임종계면조를 섞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합 계면조라는 것은 황종 계면조에 임종 계면조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종 계면조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소각 악조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민소각의 악조.
18세기 이후 다양한 민속악 장르가 나타나면서 음악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토리가 생겨났다. 토리는 선법, 선율, 진행의 특징과 식임새 등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말한다. 교과서에 맨날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경토리, 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 이런 거 들어보셨던 기억이 나죠? 그거 지금 살펴볼 거예요.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토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경토리, 서울 경기입니다. 주로 오음음계로 되어 있고요. 선율은 순차 진행이 많으며 요성과 퇴성이 다른 토리에 비해 덜 격렬하다. 순차 진행, 덜 격렬. 3개가 있어요. 이것도 진경토리, 반경토리, 신경토리 3개가 있대요. 이 3개를 보면 뒤에 넘겨보시면 진경토리는 솔라 도레미인데 솔로 종지합니다. 솔라 도레미 해서 솔로 종지하고요. 반경토리는 라도레미 솔 해서 라로 종지하는 게 반경토리고요. 신경토리는 솔라 도레미인데 도로 종지합니다. 이렇게 토리를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수심가토리는 이제 서쪽, 황해도 평안도 쪽에, 얘는 주음보다 5도 위를 깊고 격하게 떠는 것이 특징입니다. 되게 콧소리를 넣어서 떨어져요. 그래서 레미솔라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라 이렇게 레보다 5도 위를 떨어주고요. 얘도 수심가토리, 반수심가토리가 있는데 얘는 레미솔라도고 얘는 라도레미솔이에요. 그래서 얘는 라도레미를 떨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음에 떠느냐를 보고 수심가토리 중에 수심가토리인지 반수심가토리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이 악보를 보고 이게 어떤 토리인지를 쓰시오라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악보를 보고 음계를 보고 떠는 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음보다 5도 위잖아요. 근데 이제 라에 떤다 이러면 수심가토리가 되고 미에 떤다 이러면 반수심가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주음보다 5도 위를 떠는데 라도레미솔은 반수심가토리, 레미솔라도는 수심가토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콧소리를 넣어서 이렇게 떨어줘요. 육자배기토리는 좀 친숙하실 것 같은데 전라도, 충청도 일부랑 전라도 전역에 있는 이제 민요 쪽고요. 미라도시 이렇게 합니다. 미를 굵게 떨고 라는 평으로 뻗어서 내고 그다음에 도시는 빨리 꺾어요. 도시 이렇게. 도는 도 이렇게 머무르는 법이 없어요. 도시 이렇게를 빨리 꺾습니다. 그래서 진도아리랑 보시면 아리랑 미라미랄라 미라미랄라 알랄라 도시 아라리까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라도시 아라리까난네 이렇게 미라도시의 음계를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매나리토리, 여기는 동쪽.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함경도 쪽의 민요 쪽고요. 얘는 미라도가 주음이에요. 미라도가 주음인데 이제 그리고 레는 경가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음으로 사용합니다. 얘는요. 이게 특징이에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다른데요. 미라는 한 번에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미에서 라를 한 번에 도약 진행을 합니다. 상행할 때는 도약 진행. 미라를 도약 진행. 내려올 때는 라솔미. 하행할 때는 솔을 거쳐서 내려와요. 이게 특징이에요. 순차 진행 이렇게. 요게 매나리토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미라, 도레도, 라솔미. 그래서 매나리 이렇게 외워요. 라솔미. 이게 라솔미가 나오면 매나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주도는 어느 한 가지 선법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국악을 나름 20몇 년 차 정도 이제 국악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악을 하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해와 암기가 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토리, 이런 예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 말, 음식, 약간 지역적 특징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말, 지금 표준말이라고 하는 거 서울말이죠. 특징이 어때요? 어조가 강하지 않고, 그게 어느 게 높낮이도 별로 없고 평평하고 특징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어땠어요? 요성과 태성 이런 그런 게 덜 격렬하고 순차 진행한다. 그냥 약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그냥 따라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 말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육자배기로 가볼까요? 전라도. 전라도 어떻습니까? 전라도의 특징이 뭐예요? 전라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맛의 고장이죠.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라도는 먹을 게 많아요. 옆에 바다가 바로 있고요. 땅도 막 비옥해요. 옛날에는 뭐가 돈 벌어서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 먹고 살 걱정할 때, 먹을 게 풍족해요. 먹을 게 풍족하니까 예술성이 발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술성이 높은 음악이라고 평가하는 산조, 판소리, 다 전라도 음악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라도에 먹을 게 많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여기서 직업적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고, 예술적이 발달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전라도 음식들 좀 간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미를 굵게 떤다. 라도시 억양도 세잖아요. 미라도시 이렇게 젓갈도 쓰고 뭐 음식, 말, 지역적 특징이나 음악이랑 연관이 됐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나리는 뭐가 있어요? 동쪽. 우리나라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죠. 그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미라 등산 해보셨어요?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사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고 더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미라 올라가는 거 쉬워요. 라솔미 조심해서 내려와야 돼요. 라솔미 그래서 도약 진행, 순차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함경도랑 강원도는 애절하고 슬픈 민요가 많고 경상도는 밝고 경쾌한 민요가 많대요. 아무리 같은 동쪽이라도 저기 함경도랑 강원도 얼마나 추워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막 태백산맥 넘어야 될 때 제가 가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우리 아빠 산 넘어야 되는데 저 어떡하나.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났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애절하고 슬픈 민요가 많고 경상도는 그나마 좀 따뜻하기도 하고요. 일본이랑 교류도 잘했어요. 얘네들보다 좀 나았을 거예요, 형편이. 그러니까 밝고 경쾌한 민요가 많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좀 세잖아요. 말도 빠르고 경상도 사람들. 그러니까 밝고 경쾌한 민요가 있다. 똑같은 매나리조를 써도요. 강원도의 유명한 민요는 한오백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라솔미 이렇게 하고 경상도 민요는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벌써 밝죠. 날 좀 보소 라솔미를 똑같이 써도 훨씬 밝고 경쾌하죠. 제주도는 섬이었잖아요. 섬. 지금도 비행기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옛날에 어떻게 갔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느 하나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좀 황해도 수심가토리랑 경토리가 좀 많은데 특히 경토리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배 보냈잖아요. 옛날에. 유배 가던 지역이 사실은 제주도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토리가 제일 먼데 경토리랑 제주도에 왜 경토리가 많이 발견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유배 보내다가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제주도에서 경토리가 많이 발견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주도 민요는 토리를 써라 이런 말은 잘 안 나와요. 제주도의 유명한 이제 민요 가지고 뭐 제목이 나온다든지 가사를 보고 유치하는 건 있어도 악보를 보고 이게 제주도 민요에 토리를 써라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특별한 색이 없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변조만 잠깐 얼른
보고 쉴게요. 변조. 서양 음악에서 선법을 바꾸는 것을 전조라고 하고요. 조바꿈. 그다음에 음정을 올리거나 내려서 조를 바꾸는 것을 조음기임, 이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악은 이를 통틀어 변조라고 한대요. 그럼 변조는 전조랑 이조를 합친 표현이구나. 우리는 이걸 나누지 않고 다 변조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고요. 국악에서 변조의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곡조 안에서 선법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는 기존 악곡의 선법을 바꿔서 다른 곡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기존 악곡의 조나 선법을 변화시킨 다음에 한 번 더 변주하는 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한 곡조 안에서 선법이 바뀌는 경우. 아까 평조와 계면조 2개 살아남았다 말씀드렸죠. 평조의 음악을 가지고 계면조로 만드는 게 있고, 계면조의 음악을 평조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다음에 한 곡 안에서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아예 다른 곡이고 얘는 한 곡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의 상중, 상영산, 미뇨, 산조, 판소리 이런 게 한 곡조 안에서 바뀌는 경우래요. 그다음에 기존 악곡의 선법을 바꿔서 아예 다른 곡으로 만드는 게 서경별곡이라는 곡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보태평중 김영이라는 곡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 악곡의 조나 선법을 변화시킨 후에 변주하는 경우. 잘못 빼주세요. 보태평가 정대엽, 그 다음에 영산해상과 평조해상, 문묘제례악, 이런 것들이 기존 악곡의 조나 선법을 변화시킨 후 변주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변조가 있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장단 보도록 하겠습니다.